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나필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역사적인 시점에서 제가 발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국제적으로는 금융위기 확산의 주범으로 또 국내에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 이슈를 느꼈던 그 장애 파생 상품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과 그 발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오늘 계속 그 슬라이드에서 나올 얘기를 합니다만 국내적 이슈와 국외 특히 세계적 이슈는 차별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차별점이 뭐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국제 공조 체제를 갖고 가는 현세에서는 부분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꾸로 우리는 그것을 역발상을 갖고서 국내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런 국제공조에 동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4가지 파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이 파생 상품을 둘러싼 어떤 이슈가 있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규제 동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현황과 마지막으로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신민영 실장님께서 국제적인 그 금융위기와 한국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전 장애 파생 상품 부분에 북한돼서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서프라임 금융위기랑 같이는 미국 주택시장이 거품 붕괴로부터 이제 촉발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복잡한 구조화 상품들 그리고 서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장애 파생 상품 시장들이 매개가 돼서 이런 대규모 금융기업들 AIG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거나 몰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이 중에서 이런 CDS 시장이나 또 다른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이 전혀 규제가 안 되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시점에 이것들을 한번 정확히 또는 이 투명성을 제거하자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설 밑으로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각국들은 이러한 장애 파생 상품 시장 자체가 아니라 되게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각 일반 투자자한테 소개된 증권이나 장애 파생 상품 거래에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들이 대부분 이 파생 상품의 이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장애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리고 규제에 대한 근거들은 이제 어떤 것인가? 가장 크게 이 시장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 2007년 시점으로 한 600조 달러 정도 시장이 커졌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과도한 집중과 어떤 결제에 대한 위험들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어떤 규제화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 높고 시장의 불투명성이 높고 또 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오히려 과대평가를 하면서 경기 순수성을 어떤 촉진시키는 확대한 면들 이런 와중에 이제 AIG 같은 거대 금융 그룹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 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의 불투명성이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간단히 보면 미국과 EU 쪽 규제 당국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을 개선하고 특히 여러 가지 인프라를 도입해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들, 홍콩, 싱가포르, 대만들은 이제 금융위기를 통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은 미국 EU와 같이 어떤 대형 금융회사가 아니라 어떤 도매 시장 안에서의 장애 파생 상품 이슈가 아니라 주로 대고객 시장들, 일반 투자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맞춤형 상품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할 부분도 좀 다른데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가 상품의 원 공급자가 되고 각국의 금융회사는 판매자 역할에 머무르면서 어떤 투자자 보호, 불안전 판매 문제 이런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리만 브라더스가 제조한 미니본드라는 채권들이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홍콩에서 34,000명
싱가포르에서는 7,800명, 뭐 다양한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바꿔졌고, 국내에서는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난 2년 동안 이전에도 나타났던 키코나 구조화본 등 최근의 ELS 핵심 관련 문제들이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이러한 공통점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규제 동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적 이슈에서 이런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G20의 작년 워싱턴 정상회의, 최근 그 런던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들이 다뤄질 예정이 있습니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인프라들을 여기에 구축을 해서 이 투명성을 개선하고 일단 시스템의 리스크를 낮춰나가자. 대표적인 그 인프라로 한다면은 청산소다. 사실 청산소 이외에도 어떤 전자거래 플랫폼이나 다른 방향들이 논의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그 핵심에는 청산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청산소를 좀 더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그 계약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천 계획 수립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8월 11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 구체적인 장애 파생 상품 시장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서는 G20 논의들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4가지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뭐 과도한 위험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한다든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자. 사실 우리의 어떤 파생 상품 규제 목표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뭐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G20에서 얘기했듯이 3가지의 기본적인 인프라, 청산소를 도입하고 어떤 자동화된 전자거래 플랫폼에서 매매 체계를 이루고 어떤 그 거래정보 저장소를 도입해서 이렇게 자동화될 수 없는 비표준적인 거래는 여기에 정보를 보고하고 저장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 정립되어 있는 그 장애 파생 상품 정보를 감독 정보와 공시 정보로 활용하자. 이런 부분들이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뭐 적격 거래 요건들을 만들고 규제자본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보고 의무와 또 기타 그 자율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어떤 후선부수에 대한 어떤 모범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안들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의 특성상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화 단계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고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7월 이것에 대한 그 로드맵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집행위에서 나타난 정책 목표들도 미국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실천 목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도입은 동일하고 여기에 하나 더 그 표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뭐 이런 어떤 인프라의 도입을 좀 더 독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미국과 EU에서는 기본적인 3가지 인프라, CCP 청산 서비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저장소, 그 외에 이제 전자거래 플랫폼이나 운영 위험을 감소해주는 거래 확인 자동화 서비스들을 기본적인 고리를 해서 어떤 그 지난해 있었던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의 감독 실패를 다시 한번 그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자. 뭐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아,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어떤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판매한 뭐 이런 그 복잡한 구조화 증권이나 또는 장애 파생 상품 계약, 뭐 되게 어떤 그 도매 시장에서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뭐 대고객시에서 발견했던 부분들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결국엔 대규모 그 투자자 손실로 왔던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자. 하지만 각국의 이제 또 세밀한 그 대응방을 보면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제 홍콩 사례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 이 판매 권유에 문제가 많았고 뭐 특히 어떤 뭐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판촉 행위가 있었고 이 어떤 그 우리가 적합성 원칙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대부분 뭐 은퇴자나 고령자한테 이런 문제들을 아주 안정된 상품으로 선전을 하면서 팔았다.